국제 질서, 어떤 공동체나 개인의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세계의 상태가 어느 지점,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한국의 위치, 한국 국가의 성격, 한국 내의 상황, 한국인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유의 성격. 그런 조건에서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누렸던 자유의 본질, 성격, 실현의 정도나 종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평화학, 지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명림입니다. 찰스 마이어라는 이제 서양 사학자가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를 빌어와서 한국 같은 국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특성 없는 그 남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카가니아 사례, 이거는 뭐 제국도 아니고 국민국가도 아닌 제국적 국민국가. 한국은 상품이나 기술 또는 뭐 한류라든가 무역 네트워크, 그 문화 영토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국적이죠. 몇몇 기술은 뭐 한국은 완전히 패권 국가의 위치에 올라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의 규모나 영향력은 여전히 그 중견국가이거나 국민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바로 이 찰스 마이어가 이 제국들 사이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국민국보다는 훨씬 큰 그런 제국적 국민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자유 지표를 몇 가지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프리덤 하우스의 국가 자유 등급,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에 기초한 지표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나라에서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그 실현의 왕국 또는 궁핍의 왕국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들, 여성, 하층민들의 자유가 이 바로 생활의 필연성, 필요 때문에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지표상의 자유의 성취와 실존적인 자유의 향유의 괴리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특히 전통시대에 다른 그 대륙, 다른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자연적인 요인이나 또는 지리적인 요인, 종족적인,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로 어떤 절연 또는 이격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류나 접촉이 적다 보니까 전쟁이 다른 지역이나 대륙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질서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정은 그 한국의 전통 국가도 어떤 그 체제의 안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사회가 유지되었고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 이전에 서로 간의 전쟁이나 그 어떤 충돌이 적다 보니까 안정이 초래하는 어떤 그 사회의 고착성, 그것이 강해서 그 신분제라든가 계층 구조의 어떤 요동, 격변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한국은 평화로웠지만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노비로 존재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국은 보기 드물게 자연적이거나 지리적인 또는 정치적이거나 종족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변 국가로부터의 독자성, 이격성, 그 교류의 소원성이 아주 높았던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장기 지속은 이게 국경의 빈번한 이동이나 변경,
그 국가나 왕조 사이의 치열한 권력 투쟁에 따른 체제 변동과 민중 동원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거꾸로 이 신분 변동과 계층 상승의 기회를 현저히 차단합니다. 노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유일한 시기가 개항 이전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군대로 징발할 인력이 수요가 급증했을 때다. 전쟁이나 충돌이 초래하는 계급적 신분적 균등화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지식인들의 글을 보면 자유의 개념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가치이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 유럽을 다녀온 정부의 사절들이나 지식인들이 그 나라의 여러 제도, 법률을 소개할 때에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중화 체제가 해체되고 동서조 개항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의 관념이 서구와 접촉을 통해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제 강점 시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3.1운동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1운동을 무슨 일본에 대한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독립을 추구했지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과거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독립, 광복의 의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민족의 노예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자유민이다. 그런데 바로 3.1운동의 계기를 준 것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파리 강화회의 이런 세계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흐름, 세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구서 한국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학살이나 또는 착취나 억압이 아닐지라도 이민족의 지배와 압제 자체가 주는 노예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상태가 자유민. 그래서 파리 강화의 청원서 3.1운동의 기본 정신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족과 독립으로 이해해 왔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포함해서 자유와 세계 그리고 주권의 어떤 평등 이런 보편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3.1운동의 핵심 가치는 보면은 물론 평화가 하나이고 다른 두 개는 자유와 세계입니다. 세계. 보편성. 3.1운동 시위 때 반포된 문건에 일본에 대한 것도 독립전쟁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다 자유전쟁이에요. 자유전쟁. 가장 주목할 만한 문건이 재미한중연합위원회의 유명한 한인 자유대회입니다. 1942년 3월. 일관되게 여기에 결의문, 연설, 토론, 격려사, 축사, 자유, 인간의 자유, 모든 나라의 자유, 자유대 노예 상태,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세계. 주제는 오직 자유였습니다. 중화체제에서 동서조와 개항, 그리고 일제 강점 체제를 거치면서 한국민들한테 특히 지식인과 엘리트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던 개념은 바로 민족이 아니라 자유와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국가, 문명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는데 한 번은 중화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동서조우 그리고 그 시점에 한국의 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제 사회로서 자유는 공식 문건이나 관념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유로만 존재해 오다가 개항을 계기로 이제는 자유는 구체적인 개인의 상태를 의미하고 또 개인의 어떤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개인의 권리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전환점은 1945년에서 53년, 즉 일제강점이 끝나고 그리고 세계가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할되고 분리되고 나뉘어질 때입니다. 그때에 한국은 그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산진영의 그런 침략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의 자유가 봉건 전제냐, 일제 강점이냐, 아니면은 공산 전체주의냐 이런 자유냐 아니냐, 자유의 존재 의무, 본질을 판결하는 성격이었다면 자유진영에 확고히 소속되고 편입된 지금부터는 자유의 어떤 실현의 정도, 자유의 종류, 어떤 자유를 우리가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갈라졌습니다. 자유에 관한 53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세계협정, 세계합의라고 볼 수 있는 이 용어를 쓴 이 페르난도 클라우디는 아주 저명한 코민트는 지도자죠. 한국전쟁에 대해서 예리하게 추적을 하고 있었던 지식인 겸 공산주의 지도자였는데요. 한국전쟁의 종전을 이 사람은 이거는 무슨 남북합의라든가 좌우합의가 아니다. 이거는 세계합의다. 이 콘론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게 한국을 뭐라고 보냐면 공산주의 공격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상징이다. 국제적인 자유 이해에 관한 한 1953년 그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이해를 넘어서지 않고 4.19 직후에 등장한 잡지의 하나 이름도 이 자유전선입니다. 국제적인 자유의 어떤 연대, 연합,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광주 이후에 한국의 86세대 제야 노동세력, 통일운동세력의 일부는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반미 또는 반제주의까지 나갔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권위주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 후원자라는 이중 역할을 했고 반공 권위주의 체제의 제도 창사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제도 도입자로서의 또 이중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은 오늘 강연에서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보편, 국제 질서와 조응하고 공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세계로 진출을 해서 오늘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경제 발전, 선진 국가에 이렇게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간섭과 지배 시기, 일제 강점 시기, 이 두 번의 예외주의 시기 동안에 민족 대 외세 또는 자주 대 종속 이런 이분법의 어떤 예외적인 사유체계가 강했지만 실제로 장구한 한국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국제사회의 공존, 보편, 어떤 소통, 개방 이것이 아주 강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고 예외 시기에 예외 사관에 머물기보다는 원래의 넓고 아주 깊고 높았던 한국의 보편주의의 역사, 보편주의의 사관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면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자유의 어떤 품새, 자유의 어떤 깊이, 자유의 내용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촘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주자로서 단재 신채호를 살펴봤습니다. 예외주의 시기의 망국이라는 또 이런
그 관념과 현실, 아와 비아, 민족과 외세, 이 나중엔 이게 이제 분단과 통일 뭐 이렇게 딱 이제 연결되는 이 이분법과 예외주의의 절정이면서 전형이 저는 단지 신초의 사관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고 오류죠.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불교, 유교, 기독교 다른 것도 이것들과 조응하고 받아들이 변화해 왔는데 그거를 항성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뭐 신분제도 그렇고 내부에서 무슨 그 보편을 창출할 힘이 없으면은 이거는 발전이 차단되는 것이죠.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건데요. 자연적이건 뭐 종족적이건 정치적이건 중국과 달랐기 때문에 이 역사나 지리의 특성들이 한국에게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독창성의 필요성과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반도적 절연이 문화적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세계 최초로 구텐베르그보다 앞서서 가동 금속 활자를 개발해냈다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 이제 다니엘 부어스틴이라고 시카고 대학의 가장 저명한 그 세계사 학자가 하는 얘기죠. 그 세속주의랑 합의국수는 훨씬 정교하게 이 혼합주의가 어떻게 고밀도로 응축이 되어 있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흡수하는 것인가 분명하지 않을 만큼 한국 교회가 전통 종교의 측면을 흡수하는 건 매우 광범하다. 같이 신척이랑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 질서의 변화는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의 세계는 이제 파르마콘, 지금의 뭐 제약, 약국의 어원이죠. 파르마콘에 대한 봅니다. 국제 조건은 치료 기능과 치명의 우회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데 파르마콘은 그 뜻 그대로 약이자 독인 것이죠. 자유를 확장할 수도 있고 금합할 수도 있는 번영의 연원일 수도 있고 멸망의 근원일 수도 있는 약인 동시에 독인데 지금까지는 예외주의식이 뭐 몽골이나 일본의 이런 간섭이나 점령식을 빼놓고는 또 한국전쟁 이런 식을 빼놓고는 비교적 그 두 개를 적절히 그 균형을 맞춰서 지금의 그런 그 발전된 그런 나라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나 자유의 내용을 채우고 그것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은 정말 국제 조건과 관계없이 또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머나먼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그 문명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의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문명 전체, 세계 전체의 발전과 자유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개인의 실존, 정신의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진영 논리 또는 득표를 위해서 너무 국가를 갈라놓고 공동체나 세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동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약간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실존적인 조건이 채워져도 항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의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증오나 적대나 시기나 질투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를 그렇게 몰고 가면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그렇게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의 엘리트들,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여기에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청년들의 출산 거부로 0.7대이고 서울은 0.5대입니다. 이것은 OECD 전체의 평균도 2분의 1이 안 되지만 서울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 청년들이 한국 공동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절망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자유, 나 하나의 실존도 지금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연장으로서의 정말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자유 넘어 실존을 먼저 확실하게 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그 위에 자유, 행복, 그리고 그들이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